DMZ 평화생명동산이 마련한 하정관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강좌 4강 노동 3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그 5인승 승용차가 이렇게 구겨진 거예요. 뒷바퀴가 앞에가 붙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처럼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새로 마련해둔 승용차였다는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죠.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 노동시간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 18시간이나 일했다는 것은 출퇴근 시간을 빼면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잤다는 뜻이에요. 운전하시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하루 서너 시간 잤으면요, 그 다음 날은 한두 시간 운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동안 사고 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언론들은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주로 빗길 안전운전, 졸음운전 방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켜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운전기사 노동시간을 줄여야 돼요. 운전기사 개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의 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공이 모든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인음악가 이블린 글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피눈물 난 노력을 한 끝에 세계적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 한국 갔을 때 찍은 모습인데 무대에서 맨발로 연주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발바닥에 떨림으로 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서 이렇게 초인적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수십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할까 말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어. 계속 이것만 강조하면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그것이 모두 자기 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봐, 이 사람은 너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 노력해서 극복했잖아. 왜 너는 못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특별한 사람이고, 근데 이런 분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마치 패배자처럼 취급하는, 루저 취급하는,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소수의 훌륭한 장애인뿐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를 평등 바꾸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죠. 오른쪽에 박경석 대표 같은 분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면 이와 같은 장애인형 편의시설들은 아직까지 없거나 훨씬 늦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제 강의 전체를 관찰하는 상당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왼쪽과 같은 사람 본받아라, 이 교훈을 평생 동안 듣고 삽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학교마다 붙어있는 명언들, 공공시설마다 써있는 격언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실한 노력을 통해 성공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는 반면에 오른쪽과 같은 삶도 가치 있다. 이건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순한 사람처럼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굉장히 좋은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강연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따로 방송사에 터서 독립했을 정도로 별도 회사를 차렸을 정도로. 근데 사실 어떤 아쉬움이 좀 있냐 하면요. 이게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데 주로 강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자기를 바꾼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뭐 자아성찰하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가족 간에 잘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술과 문화도 이해하고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정작 세상을 바꾸는 내용을 말하는 강사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많은 권력과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배 세력의 미움을 사기 때문에 세속적인 출세가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11년에 27번째 출연자였습니다. 그래서 8년 뒤에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그래서 1133번째 출연자로 나갔었는데 2019년에는 프로그램의 전체 제목이 내 일을 이루다였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제목이죠. 투마로우이기도 하고 마이 잡이기도 한 겁니다. 숙련 기술인 특집 강연회였고 산업인력공단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을까요? 특성하고 청소년들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훌륭한 분들이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한 분은 기능공 출신으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또 한 분은 사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폴 맥카튼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영국 가수, 한국 한 재벌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비틀즈 출신의 가수의 전속 사진사를 했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용접공으로 입사해서 회사 간부진까지 승진하신 분입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과 좋은 내용의 강의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 강의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빠짐없이 거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강의를 듣는 특성하고 청소년 중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건 몇만 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없는 몇만 명도 행복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훌륭한 기술자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기술자,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노동자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 그것만 강조해도 우리 사회 흘러 넘치는 교훈들의 균형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너무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공만 강조하는 교훈이 흘러 넘치고 있으니까. 작은 결론,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활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제가 냈던 중간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쓰는 게 좀 두렵잖아요. 채점 기준도 모르겠고 열심히들 썼는데 한 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덜렁거려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착해도.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이제 구조적 모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왜 이 그림이 노동자 활동에 정당성을 것일까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 인품이 상당히 훌륭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산업사회가 이 숲과 같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학장 요구가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립대학병원에서 노사간 교섭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노동자 간부들입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경영진 대표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의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양쪽 사람들의 학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 사람들의 학력이 높은 편이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경영자 쪽 학력이 되게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진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법률적으로 잘 정리한 개념이 그게 노동 3권입니다. 단결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단체 교섭권,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당히 위력적이죠. 단체 행동권, 노동자들이 요구가 간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함으로써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금 이상한 권리예요, 이건.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권리니까. 제가 방송인 김재동 씨와 같이 이제 전국 순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차례. 재동 씨가 노동상권을 정말 쉽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상권이 뭐냐면요. 야, 모여봐. 동료 노동자들에게. 이게 단결권입니다. 어이,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사장에게. 이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둘러엎자. 성과 없을 때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건 상당히 살벌한 권리입니다. 제가 지금 나름 그래도 김대동 성대모사를 열심히 한다고 한 겁니다, 지금. 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권리가 왜 헌법상의 기본권일까? 제가 방송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식아동이 밥을 굶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의로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파업은 불편과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 이런 교육 당국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들에게 하지 않고 파업을 발생시키게 한 경영자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다른 나라는 의뢰 시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운동을 벌여요. 일례적으로. 모든 파업은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특화시켜서 보도하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 보면 이런 기사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시장 집 앞에 쓰레기 더미들이 쌓인다. 예,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란 프랑스가 배경인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에 나온 엄마, 딸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Vous en avez mis le temps, c'est arrivé à 9h. Bah oui, mais écoute, il y a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En gros,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예,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 딸이 불평하니까 엄마가 야단치면서 여긴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때 몇 년 동안 대입 논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였잖아요. 예, 똘레랑스라는 겁니다. 한국 지식인사에 유행어가 된 적도 있습니다.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파업하다간 광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로얄 발레 스쿨에 면접 시험 보는 장면 나옵니다. 오디션 끝나고 강당을 나갈 때 그 왕립 발레학교 학과장 교수쯤 되는 사람이 광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Have a safe journey home. Mr. Elliott, good luck with the strike.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그 교사가 특별히 사회식이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영국의 평범한 시민이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대중적 정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소수도 있어요. 그 사회에도. 이를테면 이제 영국판 톨레랑스인 거죠. 하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여행 당시 경험인데요. 공무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해서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대란 발생했고 경찰, 소방관, 해양경비대원까지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림 씨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은요, 파업을 한 번 하면 완전히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까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묵고 있었던 홈스테이 가족들은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고 음악하고 놀고 쓰레기 쌓이면 나중에 버리자 그러면서 파업을 불편히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파업으로 세상이 멈췄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리스 국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이해하는데 한 식민지 40년대에 분단이 한 70년 있었고 그 와중에 군사 정부가 30년 정도 있었던 이게 한국 사회면 이게 거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혁명이 20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주의 이행 과정 속에서 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됐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이걸 거의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십 년 세월 동안 보수 언론 등을 통해서 반노동 정서, 친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전달된 그런 사회였던 거죠. YTN 라디오의 생생경제란 프로그램 진행했던 김혜민 PD가 있어요. 원래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그 수도권 지하철에서 스크린도가 열립니다 하는 음성이 이제 이분 음성인데 시사 전문 PD죠, 지금은. 학교 비정규직, 주로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한 고등학생과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 텐데 우리 학교 와서 이제 노동 아카데미 강의하실 때 이분이 이걸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어떻게 이 문제가 잘 봉합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된다면 어쨌거나 점심 먹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한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희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불편한 거랑 그분들이 이 파업을 하지 않으시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걸 또 꿋꿋이 건지시면 사시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도 싸우지 않았냐. 우리 소풍나는 분위기로 그냥 즐겁게, 오히려 이게 파업이 잘 돼서 그분들이 정말 정규직이 되면 더 맛있고 더 즐거운 급식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불편한 거는 정말 일시적이니까 참아야 되는 아니라 감수하는 게 그분들도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지를 하죠. 우리 지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학생들께 정말 고맙고요.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지수 씨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다른 지수 씨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때 생생경제에서 또 그런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험 잘 보고요. 점심도 잘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광 메디테코 3학년 박지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쓴 피켓 시위 문구 중에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유 관심 갖자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파업하는 이유를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학생들이 주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특성화고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노동교육이 몇 년 앞서 도입됐거든요. 몇 년 동안의 노동교육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거죠. 작은 결론, 노동상권은 노동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인 겁니다. 아까 여긴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뜻은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부표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도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 우리나라처럼 부정적,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미국 사회도.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큰 나라도 아니고 흔히 부자들의 천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라면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도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미국이 좋은 나라란 뜻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은 유럽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원흉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 보수적이라는 거죠. 우린 모두 그러한 사회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잖아요. 노동 문제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기업 정규직 현대책이 항상 나옵니다. 교사, 공무원, 귀족노동자. 한국 사회는 안정적 월급 생활자를 귀족노동자라고 그래요. 이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한국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투쟁적이다. 학력과 스펙이 낮은 비정규직하는 것은 노력한 정규직 역차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가 줄어든다. 왜 뒤에 다 이렇게 물음표들이 붙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틀린 주장들이에요.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반쪽만 공부한 무식한 학자이거나 알면서 비겁한 거짓말하는 지식 장사꾼이거나 제 대학 수업 내용 한 학기 동안 이런 주장이 왜 옳지 않은가 하는 걸 데이터로 설명하고 노벨상 등을 받은 각종 이론으로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한 학기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생각에 거의 찌들어 살다가 대학을 오잖아요. 한국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요. 60대 후반인 제가 10대, 20대에 사용했던 아재 개그로 이걸 표현하면요. 썰렁한 농담으로 비유하면 이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으나 삼사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겠지만 우리 때는 얕은 생각으로 잘난 척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놀렸어요. 아, 저놈은 일리만 있고 삼사가 없어. 다른 나라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런 주장을 하면요. 거의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자본가들의 영혼을 털렸거나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지식 장사꾼이구만.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상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이유가 뭘까요? 식민지 40년, 분단 70년, 군사정부 30년 등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식 인프라가 다른 나라의 그 애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극우 보수로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는 정치 성향이 중립이야, 진보도 보수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시각을 볼 땐 거의 대부분 극우 세력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미국과 비교해 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 다 줄어들고 16.4%가 얼마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일까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저임금을 40% 인상했어요. 미국 리버럴 민주당도 이 정도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연방정부 사업에 이 임금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주에 적용이 되려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요, 이 정도 발언은 정의당이나 진보당 정서지 더불어민주당 정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 정도가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합니다.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이런 발언을 하기 어렵거든요, 한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미국 최저임금 37% 인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9월에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신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중산층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산층은 노동자이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은 노동자이 만든 사회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했다면 거의 빨갱이 취급당하죠. 미국이 좋은 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말을 듣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보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잖아요. 정경련에서 이 학자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전 잠깐 좀 의아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초청을 했나? 정경련 상금 부회장 권태신 씨가 이제 정경련의 이론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월부터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서 일률제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폴 크루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52시간 일합니까? 굉장히 많이 일하네요. 아니, 한국도 선진국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근로조건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부정적인 정보를 내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쉬운 2시간이나 일을 합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받았어요. 권대신 부회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너무 올라 사람을 줄이고 기업들이 해로 간다. 노조의 힘이 소수에게만 이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폴 크루먼 교수가 또 이렇게 봤습니다. 더 많은 노조 활동이 필요하죠. 덴마크는 70%가 노조에 참여했는데도 과도한 인상 요구가 없는데 10%만 노조에 가입한 한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았어요. 작은 결론,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민주노총, 파업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다른 나라 시민, 다른 나라 청년과 좀 다른 생각일지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주입된 기업적 시각일지 몰라.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인다는 거죠. 4강 노동 상권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